오늘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수업에서의 그 세 번째 시간, 사물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분야에서 영상이든 아니면 광고든 미디어 분야든 이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런 관점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례나 그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사물인터넷 마케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구글의 사물인터넷 마케팅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사물인터넷 마케팅의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물인터넷 마케팅을 한다면 기획한다면 무엇이 있을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마케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의 한계는 사라지고 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 비즈니스에서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근대 시대 이후로 또는 산업혁명 이후로 마케팅이라는 활동은 우리가 계속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케팅이 본격화된 것은 사실 매스미디어, 즉 대중매체가 활성화되면서 더 활성화됐고, 또 특히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마케팅이 굉장히 광범하고 다양한 종류로 생겨나게 됐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이야말로 마케팅이 하나의 새로운 분기점을 이룬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물인터넷은 그야말로 마케팅의 한계 자체를 없애버릴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수행한 게 아닌가 싶어요. 웨어러블 컴퓨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가전기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판,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 광고판을 뜻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지금 각종의 그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이런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기술과 결합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케팅이야말로 소비자와 결합하고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활동이죠. 뿐만 아니라 근데 광고 콘텐츠가 시청각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의 오감을 다 통해서 체험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빅데이터 분석과 위치 정보를 활용한 상황 기반의 지능형 맞춤 광고가 전개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이루어지는 쌍방향 기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방식으로 사용되고 사용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네이티브 광고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사물인터넷 기반의 광고와 PR은 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주거나 원하는 시점에 적절한 접점으로 실시간에 제공하는 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물과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으로서의 커뮤니티도 필연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접점이라는 말을 마케팅에서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접점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들을 결국은 마케팅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기가 연결됐다는 의미의 사물인터넷이란 뜻 자체는 그 개념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결된다는 이야기만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왜, 어디서, 무엇이 활용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입장에서 보자면 사물인터넷을 통한 연결과 접속은 그 자체가 굉장히 솔깃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고 그에 맞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난다는 의미겠죠. 과거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정도만 갖고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케팅 업체의 그동안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디바이스, 즉 기기들 간의 통신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마케팅의 접점조차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주목하게 된 이러한 마케팅이 다양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스마트폰의 활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은 남녀노소 어느 지역과 상관없고 국가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사용하는 그러한 디바이스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디바이스는 사물 인터넷의 갖가지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좀 이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기술이 부족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활용하기에는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능 통신과 센서는 거의 완성 단계, 뭐 아니면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하나씩은 쥐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이런 것들도 점점 정교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그 접점, 소비자와의 접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정보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접점의 확대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과연 좋은가라고 하는 것에는 좀 다른 입장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지금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접점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기술적으로도 계속 발달하는 것들도 되게 반가운 일이지만 그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점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 마케팅에서는 좀 굉장히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사물 인터넷 초기에 언급됐던 블루투스 비콘은 되게 흥미로운 소재이기도 한데, 블루투스 비콘은 신호 세기를 통해서 특정 센서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술이에요. 기술 자체는. 그래서 거리를 몇 센치 단위로 파악할 수도 있고요. 특정 공간이나 특정 제품에 관심을 보인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곳에 되게 많이 사용될 걸로 했었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마케팅 입장에서는 특정 제품에 다가가서 관심을 보인다면 그 정보를 푸시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서 고민이 됐죠. 그렇지만 되게 이런 기술들이 좀 마케팅에 쓰이는 데는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매장 앞을 지나는 사람들한테 쿠폰을 제공하거나 할인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그런 용도로도 해석이 됐었죠. 접근 거리나 체류 시간을 기반으로 매장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이 어떤 제품에 어떤 관심을 가질지, 이런 것들을 주요 정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콘은 그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아주 저렴한 블루투스 센서를 더한 것 뿐인데 왜 대중화되지 않았을까요? 애초부터 이것은 사실 지금도 블루투스 비콘은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데이터를 밀어넣는 시나리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비콘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앱과 블루투스에 대한 인식도 되게 중요하죠. 블루투스 비콘 플랫폼 기업과 나눴던 그런 것 중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블루투스 켜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이 정보를 주는 거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구글의 사용자 정보 분석을 하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구글은 이용자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일단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서 구글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구글 회사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을 통해서 특히 비즈니스맨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굉장히 구글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전문가들도 많이 쓰고 있을 뿐더러 구글이 어떤 그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용자들의 데이터 기반의 취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안에서 기업들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읽어내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형의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것이 구글과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접점의 문제를 고민할 때 되게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글은 오래전부터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왔어요. 반발도 되게 많았지만 구글 서비스가 점점 정교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지금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도 지금 10개가 뭐예요? 한 2, 30개 정도를 제공하고 있어서 개별 지금 대학생분들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다들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에 많이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뭐 놀고 즐기는 그런 거보다는 실무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는 위치 정보, 관심 있는 소식, 또 좋아하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 결정판으로 나온 것이 아마 그 구글 나우인 것 같아요. 구글 나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나 가는 곳에 있는 정보나 출장지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죠. 최근에는 대화 기반으로 바뀌면서 구글 어시스턴트로 바뀐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게 뜨죠. 이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음성 인공지능 비서라고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글이 제공하는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에 가까운 거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지만 집에서는 구글 홈이라는 개념으로 만들고 있죠. 이건 목소리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주변 상황을 환경을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뉴스 검색, 뭐 쌍방향 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런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냉장고, 뭐 TV, 셋톱박스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성공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글은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서비스를 매개체로 사람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되게 오랫동안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원격에서 기기를 제어하는 것이 사물인터넷은 아니죠. 그런 걸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구글은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더 효과적인 광고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광고로 보냄으로써 큰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구글이 광고를 얻어가는 수익이 점점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외국에서는 워낙 높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스피크의 시대에서 토크의 시대로 변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의 기본은 모든 사물들 사이에 통신해 있거든요. 그 끝단에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고요. 서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주고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했다면 지금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설문조사라든가 전화홍보, 스팸 메일 이런 것들까지도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는 기계와 소프트웨어와 대화하는 시대가 점차적으로 온 것 같아요. 누구나 손안에는 음성인식 비서를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습관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집안에서는 구글홈이나 아마존 에코 등의 기기로 해석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일방적인 전달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더 반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계와 대화하는 날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990년대 휴대폰 때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명령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인공지능 음성 비서가 나오면서 스피커 시대가 가고 토크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을 할 만한 상황이 도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플의 아이피콘을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의 아이피콘은 우리
저기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듯이 이러한 그 좀 이렇게 어디 붙여 있어가지고 어떤 지점이나 이런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비콘이 송신 디바이스에 전달을 해요. 그것이 뭐 스마트폰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장 유용한 거는 어딜까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상점에서 하는 것. 그런 면에서 그 애플의 아이비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도시의 자영업자들한테 되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 또는 그 이러한 그 스트리트 샵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커피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러한 것들, 아니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 되게 적합한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한계이기도 하고 또 좋은 점이기도 하고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그 이 스마트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비콘과 이렇게 수신거리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상점들과 어떤 그 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포스 받은말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현금이나 카드를 갖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 송신기, 이런 그 송신기를 매장이 좀 큰 매장이나 이런 것은 설치를 한다면 여러 가지 매장에 대한 정보나 가격, 광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걸 통해서 쿠폰을 발행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쿠폰 분능을 통해서 판매자는 여러 가지 구매 횟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재방문을 유도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마케팅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독일의 KFC에서 했던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독일의 광고 에이전시인 서비스플랜은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독일 KFC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식 스프레이에 깔린 깔개종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깔개종이가 키보드처럼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기름진 걸 KFC 드셔다 보면 거기 기름 같은 게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지지 않고 이제 이 깔개 종이를 통해서 직접 스마트폰을 작동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되게 호응이 좋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손님들이 이걸 갖다가 기념으로 가져가게 했다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되게 스마트폰과 이걸 좀 활용해서 하는 어떤 사물 인터넷 기능을 활용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어떤 이런 이벤트나 캠페인들이 아주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통기업인 테스코가 2013년에 안면인식 디지털 사이니지를 선보인 바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디지털 사이니지가 지나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면 이 사람이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중년인지 아니면 노년인지 아니 청년인지 뭐 이런 것들, 어린이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광고를 내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20대가 전혀 살 가능성이 없는 물건을 디지털 사이니지에 보내봤자 무슨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들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맞는 물건이 있고, 남성들이 사려는 물건이 있어요. 그죠? 남성들이 생전 사지도 않는 물건을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광고로 보여준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은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인지하는 것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광고가 많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사람이 광고를 하루에 몇 건이나 볼까요?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보는 광고가 4,5천 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4,5천 개의 광고를 다 기억하지 못하죠.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기울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금방 다 어디단가 뭐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흘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관련되어 있거나 나와 관련된 것 또는 내가 관심 갖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과 뭔가 관련성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디지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사이언스는 점점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과 라디오라는 매스미디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스마트폰만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이 그 마케팅 용도로 활용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장치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언스가 5개 광고로서는 굉장히 미래의 광고 미디어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미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체 인식 기술이라든가 정보,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결합되다 보면 마케팅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엄청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고객 내의 회원이라면 그 사람들의 들어서는 순간 곧바로 그 사람들한테 구매 내역,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뭔가 광고를 하거나 그들을 서포트를 한다는 것이 매출에 그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장에 도착한 사람들한테 할인 쿠폰을 자꾸 줘서 이런 거 사라 저런 거 사라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 동기가 그 구매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는 면에서 위치 기반 광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치 기반이라는 것은 오히려 스마트폰에서는 위치 기반이라는 게 너무 잘 먹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항상 이 스마트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아주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 기반 광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무엇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케팅, 사물인터넷 기반의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최근에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위치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늘 가지고 있어요.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가장 먼저 인기를 끈 부분들도 구글 지도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였죠. 위치 기반 서비스를 당장 네이버도 하고 다음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줬죠.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등의 주요 스마트폰에서 뭐 다 이걸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바로 이들의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것이 되게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그거에 맞춰서 광고를 만들고 아니면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이런 사물인터넷 기술도 우리 일상적인 활용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모바일 광고는 푸시형과 풀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푸시형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 SMS, MMS 이런 것들이 푸시형 광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모바일 단말기로 직접 프로모션을 하거나 그 다음에 마일리지를 처리한다거나 할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수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무척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풀 서비스의 모바일 광고는 사용자 참여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쪽을 우리가 풀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푸시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정보나 자기 콘텐츠 내용을 전달하는 거라면 이런 풀 서비스는 좀 상호적인 것들, 뭐 배너 광고, 이벤트 광고, 게임 속의 광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에 기반한 것들은 이런 그 위치 기반 서비스가 아주 제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러한 위치 기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겠죠. 결국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물인터넷 마케팅의 핵심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 관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연결과 접속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솔깃한 주제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는 것들이 그동안 마케터가 꿈꿔왔던 정말 이런 상황이죠.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거의 사물인터넷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건 많이 발달했지만 나머지 것들이 지금 치워져 가는 중심인 것 같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기획이나 여러 가지 실행을 하면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사람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기획을 세우시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